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명인 이야기의 편집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대한민국 연예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의 중심부로 다시 한번 깊숙이 들어갑니다. 바로 개그우먼 박나래 씨와 그녀의 곁을 지켰던 전 매니저들 사이의 파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갑질 논란을 넘어 이제는 법정의 심판을 기다리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할 부분은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주장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특수상해 혐의입니다. 왜 이 특수상해라는 단어가 박나래 씨의 연예계 생명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의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지, 그 무서운 법적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화려한 조명, 뒤편 술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취재된 내용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었으며 이 과정에서 술잔이 날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술자리에는 박나래 씨와 피해를 주장하는 매니저 외에도 2명의 지인이 더 동석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사람이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작스럽게 날아온 술잔은 한 매니저의 얼굴을 향했고 그것이 깨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강조하며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측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박나래 씨 측은 그런 상황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잔을 던진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잔의 방향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에게 화가 나서 직접 던진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적인 일이나 상황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해 바닥을 향해 잔을 던졌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잔이 깨진 소리를 듣고 지인들이 와서 현장을 치운 적은 있지만 누군가를 맞추려 한 의도는 결코 없었다는 것이 박나래 씨 측의 방어 논리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칼날처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수상해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일반 상해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해쳤을 때 적용되는데, 여기서 술잔은 법원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죄목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박나래 씨는 실형 혹은 집행유예라는 외통수에 몰리게 됩니다. 과연 그날 밤 그 술자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 매니저가 얼굴에 멍이 들고 손가락을 4바늘이나 꿰매야 했던 그 상처는 누구의 손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과연 이 거대한 법적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전 매니저들의 눈물이 진실의 증거가 될지, 대한민국이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단독 취재 내용들을 바탕으로 30분 동안 끊임없이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곳은 그날 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병원 기록입니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 씨의 자택이 위치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의료기관인 순천향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를 흘리며 다급하게 응급실 문을 두드린 매니저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취재 결과에 따르면 매니저는 당시 박나래 씨가 던진 술잔이 얼굴에 맞고 깨지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을 깊게 베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해당 부위의 출혈을 잡기 위해 긴급 처치를 시행했고 정확히 뇌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찰과상이나 가벼운 상처였다면 응급실까지 달려가 수술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 매니저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시의 진료 기록서와 상해 진단서를 이미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해 진단서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2023년 8월 9일 본원 응급실에서 1차 봉합수술을 시행했다는 사실과 함께 합병증이 없을 경우 최소 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치 2주의 진단 결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치 2주는 상해죄를 성립시키기에 충분한 기간이며 만약 상처가 덧나거나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치료 기간은 더 길어졌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전 매니저가 단순히 다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격의 결과를 입증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상해 진단서는 단순한 확인서와는 차원이 다른 법적 무게를 가집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해 발생한 손상임을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니저는 술잔이 얼굴을 향해 날아와 맞았을 때의 충격으로 얼굴에 멍이 들었고 동시에 손가락이 베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깨진 술잔의 파편이 얼마나 위협적이었을지 짐작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측은 이러한 부상 사실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지라도 그 상처가 박나래 씨의 직접적인 공격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현장에는 다른 지인들도 있었으며 잔을 바닥으로 던졌을 때의 소음과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은 있지만 매니저의 얼굴을 겨냥한 투척 행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니저가 스스로 부주의하게 깨진 조각을 치우다 다쳤거나 다른 경위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어 기제입니다.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는 이제 이 상해 진단서가 가리키는 진실의 방향을 쫓고 있습니다. 진단서 자체는 매니저가 부상을 입었다는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 원인이 박나래 씨의 고의적인 투척 행위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니저의 주장대로 술잔을 얼굴에 직접 던져 상해를 입힌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형법상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전 매니저 측은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치료 확인서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당시의 상황을 초단위로 복기하며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응급실의 진료 기록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상처의 각도, 깊이, 그리고 당시 매니저가 의료진에게 설명했던 사고 경위 등이 담긴 기록지는 곧 진행될 박나래 씨의 피고소인 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압박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연예계 생활 2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이한 박나래 씨와 자신의 상처를 낱낱이 공개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전 매니저. 그날 밤 순천향대 병원 응급실에서 시작된 이 법적 드라마는 이제 강남경찰서 조사실로 그 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사건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처참한 갈등의 지점인 그날 밤의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하는 사건의 재구성은 마치 평행선처럼 결코 만날 수 없는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이토록 엇갈리는 이유는 그날 밤 던져진 술잔의 궤적과 의도가 곧 박나래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전 매니저 측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입니다. 매니저는 당시 박나래 씨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를 문제 삼아 자신에게 폭언을 쏟아부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던 중 박나래 씨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집어들어 자신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던졌다는 것이 매니저의 핵심 주장입니다. 매니저의 진술에 따르면 그 술잔은 얼굴에 직격으로 맞았고 그 충격으로 잔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 튀어오른 유리 파편에 손가락이 깊게 베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참혹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매니저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자신을 가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나래 씨 측이 내놓은 반박은 이와는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우선 매니저의 얼굴을 향해 잔을 던졌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나래 씨가 기분이 좋지 않아 잔을 던진 것은 맞지만 그것은 매니저와의 개인적인 갈등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제3의 업무적 스트레스나 상황 때문에 발생한 돌발 행동이었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잔을 던진 방향이 매니저의 얼굴이 아닌 바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화가 나서 바닥에 잔을 내팽개쳤을 뿐이며 매니저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은 깨진 잔을 치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운한 사고이거나 예상치 못한 파편의 튠 현상일 뿐 직접적인 가격은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이 두 주장의 차이는 법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 매니저의 주장대로 얼굴을 향해 잔을 던졌다면 이는 명백한 특수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술잔이라는 딱딱하고 깨지기 쉬운 물건은 법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으로 판시된 바 있으며 이를 사람의 안면부를 향해 던진 행위는 그 자체로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행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측의 주장대로 분을 못 이겨 바닥에 던진 것이라면 이는 상해의 고의보다는 단순한 재물손해나 거친 감정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타인이 다쳤다면 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특수상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처벌에 그칩니다. 결국 수사의 쟁점은 술잔이 그리는 곡선이 직선이었나 아니면 하향이었나로 모아집니다. 전 매니저는 얼굴에 든 멍자국과 상처의 위치가 직선으로 날아온 술잔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찍어둔 사진과 병원 기록을 꼼꼼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나래 씨 측은 현장의 구조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잔이 바닥을 향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감정의 골은 이미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졌고 이제는 누구 하나가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혀 파멸해야만 끝나는 잔혹한 진실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그날 밤 술자리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 2명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박나래 씨와 피해를 주장하는 전 매니저 외에도 2명의 지인이 더 동석하여 총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저는 이미 이 2명의 목격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신원 파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들은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2사람 모두와 깊은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현재 양측 사이에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명의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전 매니저의 주장처럼 술잔이 얼굴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갔는지 아니면 박나래 씨 측의 주장처럼 화를 참지 못해 바닥으로 던진 것인지에 대해 이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제3자를 통해 이 목격자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간접적인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수사 단계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현재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부름을 받았을 때 결코 거짓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목격자의 진술은
물증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특수상해처럼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현장의 분위기와 피고 소인의 행동 의도를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 지인들이 당시 현장을 치웠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 매니저 측은 이들이 박나래 씨의 영향력 아래 있더라도 진실 앞에서는 결국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자신들이 확보한 증거와 이들의 진술이 일치할 것임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에게 이 상황은 잔인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연예계 동료이자 스타이고 다른 한쪽은 함께 고생하며 곁을 지켰던 매니저입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도 한쪽과는 인연을 끊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강남경찰서 조사실에서 내뱉을 한마디 한마디는 박나래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무게감을 가집니다. 특히 상해 진단서와 진료 기록이라는 명확한 상처의 결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목격자들의 진술은 수사 결론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 제가 취재한 목격자들의 예비 진술 내용과 실제 수사 결론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여러분께 낱낱이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과연 목격자들은 침묵을 지킬까요? 아니면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날 밤의 진실을 증언할까요? 이들의 입에 박나래 씨의 연예계 생명과 전 매니저의 명예가 모두 달려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박나래 씨가 직면한 법적 상황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 형법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폭행이나 해프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의 잣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특수상해 혐의는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에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와는 차원이 다른 엄격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상해는 오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박나래 씨에게 내려질 수 있는 선택지는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검사가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술잔 하나가 이토록 무거운 죄목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법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특수상해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조폭 영화에 나오는 흉기만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맥주병, 의자, 휴대폰, 심지어 신발조차 사용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유리 술잔 역시 전형적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술잔이 깨지면서 발생한 파편은 흉기만큼이나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수상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중단되고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특수상해는 다릅니다. 박나래 씨가 뒤늦게 매니저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구하더라도 국가의 수사와 처벌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합의는 단지 형량의 감경 요소가 될 뿐, 유무죄 자체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박나래 씨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법적 족수입니다. 결국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만약 매니저의 상처가 박나래 씨의 직접적인 투척에 의한 것임이 입증된다면 그녀는 벌금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법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전 매니저 측 역시 이러한 법적 중대성을 잘 알고 있기에 징격형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나래 씨는 이 단단한 법적 족쇄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번 파트에서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뇌안이자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정조준합니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 내용은 단순히 폭행과 상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박나래 씨의 부탁 혹은 지시에 의해 본인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박나래 씨 명의의 약을 대신 처방받아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리 처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안으로 과거 여러 연예인이 유사한 사례로 법적 처벌을 받았던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전 매니저들의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리 처방 사건에서 심부름을 한 매니저들은 자신들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입을 닫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전 매니저들은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에게 당신들도 이 행위로 인해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까지 모두 감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박나래 씨의 불법적인 행위를 세상에 알릴 수만 있다면 본인들이 받게 될 법적 단죄마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받아온 약품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수사기관은 현재 이들이 어떤 종류의 취해 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병원 측에 묵인이 있었는지, 혹은 대리 처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리 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만약 박나래 씨가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나 대중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매니저를 시켜 약을 타오게 했다면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매니저와 해당 의료진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향후 경찰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미 강남경찰서에는 특수상해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이미 2차례에 걸쳐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자신들이 직접 약을 처방받으러 갔던 병원 예약 내역과 정황 등을 물증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 처방 의혹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박나래 씨의 연예계 복귀 가능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요소입니다. 상해 사건이 감정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고라고 항변할 여지가 있다면 대리 처방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법규 위반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매니저들의 도끼서린 폭로와 그들이 건넨 증거들이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의료법이라는 또 다른 늪이 박나래 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법적 분쟁의 종착역이자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인생에서 가장 가혹한 시간이 될 강남경찰서의 소환조사 현장을 조명합니다. 이미 용산경찰서에서는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갈 미수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은 박나래 씨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게 될 서울 강남경찰서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 매니저들이 고소한 특수상해, 명예훼손, 그리고 의료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이미 2차례에 걸친 고소인 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상해 진단서와 물증들을 경찰에 모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박나래 씨의 출석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라는 중범죄를 다루고 있는 만큼 박나래 씨가 경찰에 출석할 때 언론의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 이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박나래 씨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안방극장에서 건강한 웃음을 주던 그녀가 수사기관의 차가운 계단 위에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대한민국 전체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여전히 직접적인 투척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전 매니저들의 도끼서린 폭로와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 법에 심판되는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라는 선처 없이 곧바로 징역형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점은 그녀의 연예계 활동 시계를 사실상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거짓말의 대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 가혹할 것입니다. 저희는 박나래 씨의 피고소인 조사 과정과 향후 검찰 송치 여부, 그리고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끈질기게 추적하여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진실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명인 이야기의 편집장이었습니다.